최근에 핵심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 전력망이 생각보다 훨씬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는데요.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정확히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전기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 석탄, 원자력, 그리고 LNG가 거의 3분의 1씩 균형을 딱 맞추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 중에서 27%, 그러니까 4분의 1이 넘는 액화천연가스, LNG 부문이 지금 페르시아만에서 터진 위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네, 먼저 시스템에 가해진 충격부터 한번 살펴보죠. 카타르 LNG 시설이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 이게 단순히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작은 사고가 아니에요. 카타르 전체 LNG 수출량의 무려 17%에 해당하는 시설이 타격을 입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공급망에 그냥 구멍이 뻥 뚫린 겁니다. 그 충격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식적으로 괜찮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주 침착하고 안심시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어쩌면 이 안정감이라는 게 현실을 제대로 못 보게 하는 일종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당장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꽤 그럴듯해요. 일단 법에서 정한 것보다 재고를 훨씬 많이 쌓아뒀다는 거고요. 또 예전부터 카타르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줄여와서 이제 8% 수준까지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호주나 미국처럼 다른 18개 나라에서 가스를 사오도록 공급선을 다변화해놨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부 말대로 공식적인 공급은 안정적이라고 칩시다. 그럼 진짜 위험은 대체 뭘까요?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위기를 보는 두 가지 시선이 딱 갈리는 겁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는 카타르라는 한 나라에서 생긴 관리 가능한 공급 차질 정도로 보는 거죠. 하지만 진짜 위험은 이건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 에너지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아주 구조적인 충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은 폭등할 거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려고 그야말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이번 위기는 우리한테 단순히 버텨라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 전략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고,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언론 사설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4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이걸 한번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LNG 도입선을 더 깊게 다변화하고, 둘째, LNG 의존도 자체를 줄이고, 셋째, 신재생 에너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국가 계획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진정한 다변화입니다. 이게 그냥 가스 사오는 나라 숫자만 늘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지역들을 축으로 해서 장기 계약이랑 그때그때 사오는 현물 조달의 비중을 황금 비율로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운송 중에 생길 수 있는 리스크나 비용까지 전부 계산에 넣어서요. 이렇게 해야 한 지역에서 문제가 터져도 우리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은 사실 에너지 안보의 방패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LNG처럼 국제 연료 가격이 미친 듯이 뛰거나 배가 못 들어오는 상황에 영향을 훨씬 덜 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 경제 전체가 받을 충격을 흡수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안전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2038년까지 탄소 없는 발전 비중을 70%로 높이겠다고 한 것도 바로 이런 에너지 안보 문제랑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점을 한번 싹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틀에서 봤잖아요. 근데 이젠 이걸 수입 전류를 대체하는 핵심 전략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전기를 1만큼 더 만들면 그만큼 비싼 돈 주고 LNG를 수입해오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요. 특히 너도 나도 에어컨 켜서 전력 사용량이 폭증할 때 이 신재생 에너지의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해집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전체의 22%나 돼요. 꽤 많죠? 근데 실제로 만들어내는 발전량은 고작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비싼 돈 들여서 발전소는 다 지어놨는데 이걸 아직 전력망에 효율적으로 연결해서 100%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연료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둥입니다. 이제는 가스를 비축하는 계획, 사오는 계획, 그리고 전기를 만드는 계획, 이 모든 거를 따로따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전부 하나로 묶어서 단 하나의 질문에 답하는 전략으로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바로 어떤 외부 충격이 닥쳐도 우리 경제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하는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 앞에는 이제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이번 위기를 이악 물고 견뎌내는 데 그칠 것인가, 아니면 이 위기를 아예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 에너지 시스템을 한 단계 더 진화시킬 것인가. 오늘 이야기는 이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위기를 계기로 에너지 구조 자체를 바꾸는 나라는 결국 비용도 시장의 신뢰도도 다를 수밖에 없다. 위기가 터질 때마다 문제 없습니다 라고 안심시키는 말을 반복하는 나라와 그 위기를 뼈아픈 교훈사나 아예 구조를 바꿔버리는 나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닐까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